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대훈입니다. 국어영역에 관련된 부분에서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문학과 독서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1930년대 이후에부터 1940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시의 변천사를 보면서 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그가 살았던 시대를 바탕으로 시를 분석하는 힘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930년대의 작품 경향성과 1940년대의 작품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 현행 수능 과정에서 나왔던 작가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적어와 봤어요. 어떻습니까? 30년대와 40년대 너무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1930년대는요, 다양한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발현되었다라는 점인데 1940년대는 30년대와 달리 두 명의 작가를 바탕으로만 나오고 있더라. 이거는 우리 문학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엄청나게 큰 시련이죠. 흔히 말하는 문학적 암흑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두 시인만 공부를 제대로 하면 완벽하게 1940년대의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한 시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1930년대 내용만 간략하게 잡고요. 제가 40년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930년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입니다. 당연히 일제강점기는요. 두 가지 성격 혹은 세 가지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본은 서구화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산업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화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화, 산업화, 도시화는 나라 전체 입장이거나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엄청난 경제적 축복을 바탕으로 한 부의 상징이 되겠지만 당대를 살아가던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 되겠죠. 흔히 말하는 수탈, 핍박, 억압의 시대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문학은 무엇이냐라고 볼 때 항상 문학은 이러이러한 현실이라고 하는 마이너스의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마이너스에 반대되는 공간을 설정해 보는 거지 이렇게. 이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플러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바로 이상적 공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지향적 공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책에서는 이걸 희망적 공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공간 당연히 서구의 반대, 산업의 반대, 도시의 반대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보는 거지. 서구의 반대니까 뭐겠습니까? 동양적. 산업화의 반대니까 농촌. 도시의 반대니까 향토의 개념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 보양을 하나로 크게 묶어서 우리가 고향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모든 문학의 계열성은요. 고향을 지향하고요. 서구화, 산업화, 도시화라고 하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시가 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작품들을 가장 많이 썼던 작가들이 정지용, 이용화, 백석 혹은 고향 앞에서 오장환 그렇죠. 순수문학을 썼던 김영랑, 김광균 등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가 지나서 1940년이 되는 거죠. 1940년은 더욱더 일제강점기의 시대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1940년. 당연히 이 세계 역시도 일제강점기죠. 이러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세계를요. 우리들이 문학적 용어로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이게 바로 세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계. 이러한 세계 속에 살고 있던 작가들 중에서 저는 이번 시간에 윤동주라고 하는 작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윤동주. 많이 들어봤죠? 윤동주라고 하는 작가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동주는요.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우리나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이게 우리나라로 갑시다. 예를 들면 윤동주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당시에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후손이었어. 그러니까 윤동주는 간도라고 하는 변방,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조선족 혹은 중국의 땅에서 태어나서요. 공부를 상당히 잘했나 봐. 그래서 인서울하게 되는 겁니다.
연희전문이라고 하는 지금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공부를 조금 더 잘해서 그림이야. 일본인데 뭐 제대로 그릴 필요 없잖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리쿄대학교에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 어차피 윤동주는 태어나면서부터 한반도 내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밖에 있는 중국에서 태어났어. 이러한 중국에서 태어났던 변방에 있던 사람이 인서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도 지방 출신이야. 지방 출신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어. 쫄아. 당연하겠죠. 왜? 새로운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원래 똥개들도 집안에서는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고 하잖아. 근데 집안에서도 먹고 들어갔는데 나라 밖에서부터 들어왔네? 간도에서 들어왔죠. 위축이 됐겠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또 엘리트식을 발휘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동주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간도에서 태어나서 인서울을 하고요. 인서울에서 인일본까지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어요? 철저하게 엘리트로서의 우월감이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죠. 엘리트적 지식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당시에 원래 고향이 서울인 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윤동주는 그냥 시골 촌놈이지. 혹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일본인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얘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식민지에 불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동주는 스스로는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적 지식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바라볼 때는 차별적 식민지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식민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엘리트적인 지식인의 성격과 차별적 식민진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두 내용이 어때? 유사합니까? 정반대되는 모순적 관계가 되는 겁니까? 모순적 관계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윤동주의 문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난 엘리트적 지식인인데 내가 살아가던 상황 속에서의 나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차별적 식민진에 불과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동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겠지. 뭐에 대한? 세계에 대한 순응과 세상에 저항하는 저항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수능과 저항. 당연히 생각해보면 작년 수능 특강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내 스스로의 삶을 위해 나의 개인적 성공을 위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세상에 그대로 들어가서 조용하게 사는 것.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식민진으로서의 조선인으로서의 기계를 위해 역사적 관점을 위해 세계사적 관점을 위해 내가 이러한 삶들을 거부하고 역사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해되시죠? 이러한 관점 속에서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성공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들이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 성공은 담보되지 않겠죠. 왜? 생각해봐. 내가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는 초절정의 엘리트인데 그 순간 내가 일본에 저항하는 순간 나의 개인적 성공은 점점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적 성공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역사는 나를 뭐로 기억할 거야? 독립운동가, 민족운동가, 역사가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개인적 성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저항의 삶은 철저하게 역사적 성공을 담보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21세기 오늘날은요.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 예를 들면 내가 학원 강사로서 이투스 강사로서 열심히 국어를 제대로 가르치면 이러한 제대로 가르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문학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나의 개인적 성공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아니 한민족이라고 하는, 아니 지구, 전 지구, 우주라고 하는 역사적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개인적 성공과 역사적 성공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겠지만 때는 1940년이죠. 조선 식민진으로서의 개인적 성공은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고 조선 식민진으로서의 차별적 지식인으로서의 일제에 대한 저항은요. 민족적으로 볼 때는 성공이 될 수 있겠지만 당대의 사회로 볼 때는 개인적 실패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뭐가 되는 거야? 철저하게 분필이 좀 안 나오네. 철저하게 모순적 관점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 순간에 윤동주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국어를 좋아하거나 국어를 공부한 학생들에게 어떤 걸 선택했을까라고 하면 대부분 저항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윤동주 하면 독립운동가, 저항의 시라고 쓰기 때문에. 그런데 윤동주는 여기서 수능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수능적 삶을 살게 됐을 때 윤동주는 어땠을까? 당당했겠습니까? 부끄러웠겠습니까? 당연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스스로 두 가지의 선택길 중에 개인적인 성공이 아닌 역사적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개인적 성공을 위해 작은 이익을 위해 순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능에서 오는 윤동주의 생각은, 윤동주의 마음은 철저하게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러이러한 부끄러움이 왜 문학에서는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생각해봐. 내가 어릴 때, 쌤이 3살, 4살 때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기저귀만 차고 우통 다 벗고 그냥 지나다녔어, 이렇게. 그럼 그때는 난 아무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죠. 나 그냥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쉬했어, 예를 들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우통을 벗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야. 혹은 내가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쉬를 하는 모습이 남들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저는 그 다음부터 기저귀만 차고 우통을 벗고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쉬를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지금까지 내 행동을 반성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내 행동을 바꾸게 될 거야. 그러니까 윤동주는 개인적인 수능을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무렇게 부끄럽지도 않게 생각을 했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수능하는 삶을 만족하며 살았다면 윤동주는 철저한 친일파가 됐을 거예요. 민족 반역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윤동주는 그 순간 부끄러움을 느낀 겁니다.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할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행동을, 자신의 생각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변혁의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선생님, 변혁이란 말 되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데, 변혁은 문자 그대로 쓰면 껍질, 가죽을 바꿔버린다. 근데 우리가 화장을 할 때는 있는 그대로의 가죽을 톡톡톡톡 바꾸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만 바꾸는 건데, 껍질을 바꿔버리면, 가죽을 바꿔버리면 모든 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윤동주의 부끄러움은 변혁의 시작이고요. 이러한 변혁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러이러한 수능의 삶과 반대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혁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저항의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저항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력 투쟁을 통한 적극적 저항입니까?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소극적인 저항입니까?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극적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학생들이 알려줄 때마다 윤동주와 이육사를 비교할 때 윤동주는 적극적 저항. 윤동주래. 이육사는 적극적 저항. 윤동주는 이와 반대되는 무슨 저항? 소극적 저항이다 라고 말을 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윤동주는 1940년대 일제강점기 속에서 볼게요. 윤동주는 1940년대 일제강점기 속에서 한반도 바퀴라고 하는 중국 한도에 태어나 인서울, 인일본을 해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모순된 상황을 겪게 된다. 하나는 엘리트적 지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두 번째는 차별적 식민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윤동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순응하는 삶과 저항하는 삶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속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수능은 개인적 성공이고요. 저항은 역사적 성공인데 당대 사회에서는 이 두 개는 모두 다 취할 수 없는 상호 대립적인 모순적 관계에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서 윤동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항하는 삶이 아니라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보시죠. 순응하는 삶 속에서 윤동주가 그대로 순응해버렸다면 일제강점기하의 친일파라고 하는 민족의 반역자가 됐겠지만 그 순간 부끄러움을 느끼는 과정에서 변혁이 되고 변혁은 곧 저항이 되는 소극적 저항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윤동주 씨를 선생님 딱 한 글자만 설명하면 뭐가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 제가 썼던 빨간색 글씨 순응이라고 하는 글씨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이 순응에서 나오는 무엇?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부끄러움에서 오는 변혁이라고 하는 거에서 올 수밖에 없다. 변혁이라고 하는 소극적 저항이라는 것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도적인 사고의 성격을 가지고만 있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의 내용들을 쉽게 분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봐볼까요? 윤동주가 일본에서 윤동주 사실 시를 많이 쓰지 왔다 갔다 좀 힘드시죠?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은 많은 시를 쓴 사람은 아니었대. 사실은 윤동주는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시인으로 불리지 않았던 시인 지망생이었대. 근데 윤동주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요, 시를 5편밖에 쓰지 않는데 그 중에서 윤동주 시의 마지막 대미를 차지한 시가 바로 이 시가 되는 겁니다.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게. 쉽게 쓰여진 시라고 했을 때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에서의 시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는 항상 시인들이 생각하는 무엇이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전에 제가 말했던 1930년대 시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고향의 공간을 생각하는 것처럼 윤동주가 시를 쓰는 과정도 현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그 인지의 과정에서의 새로운 해결책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결책이 쉽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많이 하지 않고 대충 간략하게만 했다, 대충 간략하게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쓰여진 시를 제가 방금 보았던 내용으로 본다면 이건 바로 순응하는 삶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부터 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 내용을 창밖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데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창밖이라고 하는 것은 창 안쪽과 창 바깥쪽이 존재할 거야. 창 안쪽은 내 마음 안이라고 본다면 창 밖은 내 마음 바깥쪽. 세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윤동주의 관점에서의 창밖이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세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조금만 올게요. 창밖에는 밤비가 속살거리라고 해서 밤비는 밤은 밝음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 어둠이니까 마이너스. 비가 내리고 있네. 비가 내리는 것은 하강이야 상승이야? 하강적 이미지. 특히 슬픔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밤비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무엇? 일제강점기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사는 세상에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마이너스의 시기야. 어둠과 비가 오는 시기야를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은요, 일본인들이 살던 다다미 빵을 의미하는 건데 다다미가 두 첩이 한 평이래. 그러니까 육첩은요, 이 건축공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3평 정도에 되는 땅. 이해되시죠? 좁은 방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육첩방, 내 내면은요, 내 내면이 넓다, 좁다, 좁다, 좁고 불편하다 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게다가 이러한 육첩방은 남의 나라래. 남의 나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불안함, 불편함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윤동주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야. 어떤 생각? 일제강점기에 내가 조선의 엘리트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본에 유학을 왔는데 막상 내가 유학을 해보니 내 마음속에서는 철저한 갈등이 있어. 어떤 갈등? 엘리트적 지식인과 차별적 식민지의 갈등이 있어. 난 그게 너무 힘들어, 너무 불안해, 너무 불편해라고 하는 말들을 그냥 내가 쑥 이야기했으면 편한데 윤동주는 시인으로서 이것들을 비유하는 거죠. 어떻게?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순간이 철저하게 뭐가 되는 겁니까? 현실에 대한 마이너스가 되겠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이제부터 시를 한번 써보기 시작하는 거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땀내와 사랑내에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중요한 건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풍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윤동주가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책임졌다는 겁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이건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
주체적인 겁니까? 객체적 관점입니까? 객체적 관점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답니다. 당대에 내가 만약에 독립운동을 하는 민족적 관점을 살아가는 역사적 성공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부모님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일본을 척결하는 폭탄을 사러 갔겠죠. 혹은 일본에 저항하는 실력을 키웠겠죠. 그래 나는 뭐라는 거야?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대학 노트를 끼고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역사적 성공이 아니라 철저한 나의 성공을 위한 행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역시 무엇이 되는 거냐면 순응하는 삶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한번 볼게. 생각해보면 어릴 때의 동무들 죄다 하나둘 잃어버리고 생각해보면 어릴 때의 동무들입니다. 이건 당연히 순수했을 때 거 아니야. 이러한 순수를 하나둘 잃어버리고 그러면 순수하지 않는 속물적 삶, 순응의 삶이 되겠죠. 나는 무엇을 바라며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하다는 말은 하강적 이미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 침전이라는 말은 내려가고는 있는데 섞이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침전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하강으로만 쓴다면 현실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이너스예요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를 더하면 침전은 섞이지 못하는 것도 된다. 이해되시죠? 보실까? 인생일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순간 우리들은 갑자기 한 글자에 눈이 꽂히게 되는 거죠. 어떤 글자? 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무엇의 시작? 변혁의 시작. 변혁은 곧 무엇의 시작이 된다? 소극적 저항의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8번째 별표 한번 쳐볼게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처음 보는 문구입니까? 앞서 보았던 것 같습니까? 앞서 보았던 것 같죠? 언제? 1년에서. 한번 봐볼까?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에오바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8년 보니까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유사하죠. 유사한데 특성이 있어. 어떤 특성? 1년에서는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그 다음에 육첩방은 남의 나라. 8년은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어떻습니까? 무엇과 반대입니까? 1년의 내용과 내용은 비슷한데 무엇이 반대야? 구조와 형식이 반대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쭉 기억해보면 1년부터 7년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다 무슨 내용이었어요? 순응하는 삶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순간 7년에서 변혁과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순간에 저항하는 삶으로의 표모를 시인인 윤동주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순응하는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후부터는 저항하는 삶을 살겠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주저리 떠드는 게 아니라 문학적 비유, 구조적 형식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어떻게? 1년의 내용을 A, B의 구조로 본다면 8년의 구조를 B, A 구조로 바꿔주는 겁니다.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를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리는다라고 하는 걸로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저항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것만 이해하면 엄청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1년부터 7년까지 내용은 순응하는 삶, 8년 이후부터는 안 봐도 뻔해. 어떤 삶? 저항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봐볼게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등불을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밝힌 행동, 당연히 등불이니까 밝으니까 플러스 어둠을 내몬다. 아까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밤비가 생각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더 내몰아 버리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아침은 당연히 무엇의 반대? 어둠의 반대. 밝음이 되는 거니까. 이래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 이때 말하는 악수 역시도 무엇입니까? 소통.
화해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었던 엘리트적 지식인으로서의 저항하고 싶어 했던 욕구와 차별적 식민지인으로서 느꼈던 그냥 개인적으로만 성공하고 싶었던 이 욕구가 서로 달랐던 모순적인 욕구들이 하나로 화해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 부끄러움을 바탕으로 한 변혁의 시작. 변혁을 바탕으로 한 소극적 저항으로서의 삶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어떻게 당대의 사회를 바탕으로 윤동주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삶은 엘리트적 지식인과 차별적 식민지라고 하는 모순된 삶이 되는 거고 이 모순 속에서 순응하는 삶과 저항하는 삶이 또 싸우게 되는 거고 이러한 싸움 속에서 윤동주는 순응하는 삶을 살았고 순응을 바탕으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변혁과 저항의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걸 이해만 하고 있다면 그 어떤 시가 오더라도 윤동주라고 하는 작가만 알고 있다면 1940년이라고 하는 상황만 알고 있다면 쉽게 풀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문학은 너무나 다양한 몹시 다양한 것들을 각각 새롭게 써나가는 거지만 문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 시대에 맞게 작가에 맞게 내용에 맞게 계열화시켜서 쉽게 몇 개의 작품으로만 해도 모든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매우 어렵지만 한번 공부를 하면 이 내용들은 누구나 쉽게 왜? 선생님도 문알못이니까 문학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공부를 계속하면서 비슷한 것끼리 엮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만 가지고도 시를 보는 분석력이 커지게 되더라. 이게 바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역사적 성공의 길이자 내 스스로의 개인적 성공의 길이 될 수 있겠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보면서 문학에 대한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요. 간략하게 비문학 지문이라고 불리는 독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칠판 좀 지울 테니까 나눠줬던 프린트 한번 읽어보고 있어봐. 이 보도록 할게요. 국어의 본질에 관련된 박대훈 국어 독서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서 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 문학이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40년대 내용이 무엇이다 혹은 50년대 내용이 무엇이다 수능과 저항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분석하는 것과는 달리 비문학이라고 하는 독서는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선생님 손에 어때? 손이 어떻습니까 지금? 못생겼어요 이런 거 말고요. 선생님 손에 뭐가 없어? 반지가 없다. 반지가 없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긴 저렇게 생겨가지고 무슨 결혼이나 있겠어? 결혼은커녕 이런 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보편적인 세 가지의 방식인데 이게 바로 사고력이라고 하는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 가지의 구조성을 띠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 손에 반지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적 이해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적 이해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손에 반지가 없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선생님 손에 반지가 없다는 걸 가지고 내가 결혼을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볼 수 없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긴 저렇게 생겨가지고 무슨 결혼을 했겠어? 쟤는 분명히 결혼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사고력이라고 하는 3단 구성법이 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훨씬 더 고차원의 내용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사실적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정보들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하나만 쓸게요. 그냥 작은 따옴표만. 이러한 따옴표가 나오는 것들은 항상 글을 쓰는 사람들이 독자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시가. 두 번째는 그러나, 그래서, 하지만 등 나오는 거 있죠. 이것도 우리가 표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인은 얼굴이 예쁘다.
그러나 점점점 나온다면 뒤에 나오는 말은 뭐겠습니까? 플러스의 말이 나올까? 마이너스의 말이 나올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왜? 얼굴이 예쁘나 성격이 못됐다. 그런데 가인은 얼굴이 예쁘다. 그래서가 나온다면 뒤에 말은 더 좋은 말이 나오겠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표지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추론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략되어진 내용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생략 내용 파악. 비판은 무엇이냐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바탕으로 서로 뭘 하는 겁니까? 비교한 다음에 평가하는 활동이다 라고 보는 거죠.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따옴표 등을 바탕으로 한 중요 내용과 중심어, 표지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사실적 이해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추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을 한번 전개해 보고자 해요. 이해되시죠? 추론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략 내용을 단순히 파악하는 거에 더 불어서 각각의 문단별 글들의 특성들을 분석해 보기 시작할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가볍게 한번 따라와 볼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우고요. 글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보겠습니다. 되게 긴 글이죠? 상당히 어렵지만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잘못된 의사 표시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먼저 따옴표가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말이겠죠. 이 잘못된 의사 표시는 또 있네. 비진의 표시가 있는데 표의자의 내심과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밑줄 한번 그어볼게. 비진의 표시는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쭉 보니까 또 나왔네. 표지. 즉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표시하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어떤 의사 표시를 했다면 그 의사는 효력이 있다. 저번에 말했죠. 예를 들면은 시간이 남으면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도 돼요. 예시니까 쭉 가다가 그러나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 표시가 내심의 의사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뭘 한다?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를요. 아무 말도 아닌데 무슨 말입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글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의사표시는 우선이라고 하는 내용가 나왔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에 한번 써보면 철저히 하기 위해는 잘못된 의사표시라는 게 나왔고요. 이걸 바탕으로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비진의 표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봐볼게. 비진의 표시를 그냥 이렇게 온으로 쳐서 그냥 가볍게 본다면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비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 앞에 비추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같지 않을 때 내심과 표시가 같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즉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거는 유효, 효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심과 표시가 다른 상태에서 누가? 표의자가, 이 말은 그냥 쌤이 그냥 쓸게요. 인지하다, 깨달았다, 알았다는 의미야. 인지했다면 이거는 효력이 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엇이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누가? 상대방 역시 내심과 표시가 다르다는 걸 인지했다면 이 내용은 무엇이 된다?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하나의 쭉 이어지는 사실적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쓰는 순간 우리는 이 글 속에 생략되어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냐? 상대방이 인지했다면 무효라며 상대방이 인지하지 않았으면 뭐가 된다? 유효하게 된다.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제가 빨간색으로 써볼게. 이 과정에서 표의자가 인지를 가지고 있는 효력적 관점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면?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
효력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무엇이 있다? 통정허위 표시가 있다. 따옴표죠. 이 따옴표가 있기 전에 또 하나가 있네. 다음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첫 번째는 우선 비진의 표시가 있다. 다음으로 통정허위 표시가 있다. 통정허위 표시도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는 비진의 표시와 그 본질이 같다. 하지만 표의자의 진위가 상대방과의 무엇이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쓰고요. 다시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통정허위 표시가 되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가 된다라고 봐요. 통정허위 표시의 특성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통정허위 표시도요. 앞에 나온 것처럼 무엇과 무엇이 내심과 표시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성이 있어. 무엇? 표의자와 상대방이 이미 무엇을 했다? 이미 합의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합의를 했다는 소리는 무엇이야? 이미 그 전에 상대방과 표의자 역시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무엇이 된다? 보면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거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나와 있지 않는 생략되어 있는 말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합의라고 하는 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짜의 잘못된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합의한 겁니까? 있은 후에 합의하는 겁니까? 있기 전에 합의되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이거를 사전 협의하였다라는 말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사전에 이미 말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두 번째 나와 있는 통정허위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착오에 의한 표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착오에 의한 표시가 있다.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착오라고 한다. 의사표시라는 경우에 착오가 있다면 일단 착오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본다. 그러나 우리들은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나가 나왔네.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언제는 중대한 과실일 때는. 이 경우도 무효는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면서 쭉 밑에 보면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시 와볼게요.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착오에 의한 표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착오라는 건 무엇이냐? 착오도 마찬가지죠. 무엇과 무엇이 내심과 표시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착오의 표시는 내심과 표시가 같지 않지만 무슨 말이야? 표의자가 뭐를 하지 못한 겁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인지하지 못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엇이 되는 건데 유효하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대과실에서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해되죠? 다만
너무나 큰 일이 있다면 중대과실이 됐을 때는 취소 자체도 되지 않을 수 있다까지만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까지 보면 세 가지의 내용들이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추론을 제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글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얻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이 글의 특성은 세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의사표시에 대한 글이 나온다. 이러한 잘못된 의사표시에서 각각의 문단에는 하나들의 표지라고 하는 사실적이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써보면 보세요. 텍스트 한번 확인해봐. 먼저 1문단의 맨 앞에 있을 때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우선 비진의 표시다 라고 하면서 우선 비진의 표시야. 이러시죠? 두 번째는 다음으로 상대방과 하는 통정 의사 표시가 있어. 이러시죠? 세 번째는 무엇으로?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러시죠? 그러니까 1문단에서는 잘못된 의사 표시 중에 1문단에서는 우선 비진의 표시야. 다음으로 통정 허위 표시야. 마지막으로 착오 표시야 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써볼까? 비진의 표시가 나올 때는 맨 앞에 우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고요.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할 때는 다음으로 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착오에 의한 표시일 때는 마지막으로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 물어보는 겁니다. 얘들아, 잘못된 의사표시라고 하는 세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글의 구조는 무엇이야? 라고 말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것들만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 100명 중에 99명의 상위권 학생들도 딱 한마디라고 말을 할 거야. 뭐라고? 나열이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혹은 열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할 거예요. 당연히 앞서 본 것처럼 잘못된 의사표시에 첫 번째 비진의, 두 번째 통정행위, 세 번째 착오에 의한 것처럼 일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 글들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이 글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1대1대1의 구조로 나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공통점은 있어. 이 말도 맞기는 맞는데 생각해보세요. 비진의부터 통정허위, 착오의 표시의 특성들은 무엇이냐면 다 똑같죠. 하나. 무슨 차이? 내심과 표시가 같지 않답니다. 쓰고 보니까 내심과 표시가 같지 않아. 두 번째도 내심과 표시가 같지 않아. 이해되시죠? 세 번째도 내심과 표시가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어. 하지만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가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만약 이걸 가른다면 첫 번째, 두 번째를 크게 묶고요. 세 번째를 따로 묶을 것 같아. 어떤 차이가 있냐?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표의자가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착오에 의한 표시는 표지자가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묶은 다음에 이것들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데? 라고 하면 무엇으로? 이거 아무것도 없네. 무엇으로? 표의자의 무슨 여부? 인지 여부에 따라서 두 개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표의자 인지, 세 번째는 표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 좀 너무 어려워요. 쉽게 주세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비진의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 표의자가 이미 그게 다른 건 줄을 알고 있었을 경우,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착오에 의한 표시는 표의자가 내가 말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내 속마음과 진짜 표현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지 못한 경우가 된다. 그런다면 다시 첫 번째, 두 번째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개를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개를 다시 두 개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 비진의는요, 표의자가 미리 합의하지 않고 자기 혼자 다르게 말하는 거고요. 통정허위 표시는 표의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상대방까지도 합의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상대방과의 무슨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 지워볼까요? 이거 한번 지우고 할까? 지우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구조를 중시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조를 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보는 거야.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간 없어. 그냥 쓸게. 잘못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것들에 대한 구조를 쓴다고 한다면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첫 번째 비진입 표시,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 세 번째 착오에 의한 표시. 그런데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한다면, 조금 더 목적이 1등급에 가깝다면, 내가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교에 대한 진학이 목적이라면 내가 보다 더 독서 지문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이걸 단순히 1, 2, 3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하나로 묶이고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가 따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빨간색 써볼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따로 묶이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하나로만 묶이게 되더라. 이때 묶이고 안 묶이고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다? 표의자가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된다. 여기는 인지했다,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다시 나뉘게 되더라. 이때 나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런다? 누가? 상대방의 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여기는 인지했다, 여기는 인지하지 못했다. 이해되시죠?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 표의자가 모두 다 알고 있다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고요. 상대방이 알지 못했다면 그대로 유효하게 되더라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항상 이게 알게 된 경우에 무조건 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 무조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무엇일까? 두 번째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인지에 대한 이거 잘못 썼네. 인지는 여기가 X, 여기가 O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무조건 둘 다 O에 해당하는 두 번째는 반드시 무효가 된다라고 쓰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가면서 우리들이 단순히 볼 수 있는 나열의 구조가 1대1대1의 구조가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하나로 묶이고 세 번째가 따로 떨어지고, 그리고 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유익하고 완벽한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에 대한 이해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학과 독서 부분에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죠. 화법과 작문, 문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오늘 내용들이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좀 많이 썼는데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 정리를 바탕으로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 예습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고득점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